반갑습니다. 힘들죠? 어제까지 특강 듣고 다 힘들겠네. 또 어쩌나 갈 길이 있는데, 그지? 자, 오늘 401쪽 갑시다. 401페이지. 개발론에 지난주에 우리가 하다가 나온 게 있거든요. 마무리하고 관리론 들어가야 되겠네. 401페이지에 민간 자본 유치 방식이 있는데, 그러니까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이제 사회 간접성을 확정하는 방식이 지금 아주 유용성이 높게 활용되고 있는 방법들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5가지 방법이 있어요. BOT 방식, BTO 방식, 그리고 BLT 방식, 또 BTL 방식, BO 방식,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이 영어 순서대로 그냥 해석하는 겁니다. 요 앞에 이제 B는 빌더, 짓는다는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민간이 사회간접성을 준공한다는 뜻입니다. B는. 그리고 O가 들어가 있으면 O는 이제 오퍼레이터의 머리글자를 딴 거니까 오퍼레이터, 운영하다 이런 뜻입니다. 민간이 시설을 운영한다는 뜻이고요. 또 오퍼레이터의 O일 수도 있고 오운의 머리글자를 따서 O를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민간이 이 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다. 소유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T는 이제 트랜스퍼의 머리글자를 딴 건데 이거는 소유권을 넘겨준다. 이전하다 이런 뜻이 되어 있습니다. 소유권을 넘겨준다. 이전하다. 양도한다는 뜻이죠. 그죠? 민간이 시설을 준공해 가지고 정부에 이제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뜻이죠. 그리고 L이 들어가 있으면 L은 이제 임대하다, 임차하다, 임대하다 이런 뜻입니다. 민간이 그 시설을 정부에 일정 기간 임대를 한다는 뜻이에요. 영어 순서 그대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민간 시행자에게 사회감수를 확정해달라 이렇게 의뢰를 해가지고 민간이 이제 자본을 뭐 몇천억을 투입해서 사회감수를 한 게 확정을 했죠. 그럼 자본을 회수해야 되겠지, 그죠? 투자 금액을 회수해야 되는데 BOT 방식은 이제 민간이 시설을 준공하고 준공하고 그리고 일정 기간 그 시설을 오퍼레이터 운영을 하는 겁니다. 운영을 해서 투자 비용을 회수한 다음 그 후에 이제 투자비 회수가 끝나는 시점에서 트랜스퍼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해 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준공하고 일정 기간 운영한 후 투자비를 회수한 뒤에 소유권을 최종적으로 이제 넘겨주면은 트랜스퍼가 뒤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BTO는 민간이 시설을 준공해 가지고 준공과 동시에 트랜스퍼 소유권을 정부에 넘겨줘요. 그 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그런 다음 일정 기간 민간이 시설을 운영을 해서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권부터 넘기고 이제 뒤에 운영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면 트랜스퍼가 앞으로 가는 거고요. 운영부터 하고 투자비부터 회수한 다음 소유권을 정부에 넘겨주면은 트랜스퍼가 뒤로 가는 거예요. 이 차이점밖에 없고요. BLT는 민간이 시설을 준공을 해요. 준공을 해가지고 그 시설을 리스니까 이제 정부에 일정 기간 임대한다고 가정하고 정부가 그 시설을 임차해서 사용하면서 투자 비용을 민간에게 지급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투자비 회수가 끝나는 시점에서 트랜스퍼니까 소유권을 정부에 넘겨주는 겁니다. 그리고 BLT는 민간이 시설을 준공해 가지고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부터 이전해줘요. 소유권부터 정부에 이전해주고 일정 기간 동안 그 시설을 정부에 임대를 해가지고 정부가 이제 임차해서 사용하면서 투자비를 회수해 오는 거죠. 그리고 BO 방식은 빌더, 온, 오퍼레이터예요. 그러니까 민간이 시설을 준공해 가지고 그 시설을 일정 기간 온 소유하면서 그리고 또 운영도 한다는 거죠. 오퍼레이터니까 소유하면서 운영까지 해가면서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겁니다. 소유권부터 넘겨주면 T가 앞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비용을 회수한 뒤에 이제 소유권을 최종적으로 넘겨주면 T가 뒤로 가는 차이점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오퍼레이터가 들어간 거하고요. 이제 리스가 들어간 차이점은 오퍼레이터가 들어가 있으면 민간이 그 시설을 직접 운영한다는 뜻이 되겠고, 리스가 들어가 있으면 운영을 안 하고 정부에 그 시설을 일정 기간 임대한다는 뜻이잖아요. 이건 왜 그러냐? 오퍼레이터가 들어가 있는 방식은 이용자들로부터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이 말이야. 비용 징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이제 그 시설을 운영하면서 투자비를 회수해 오는 거죠. 그죠? 이용자들로부터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시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민자 고속도로라든가 민자 고속도로 또 민자철도 뭐 민자 지하철 이런 것들은 통행 수입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민간 시행자가 대구하고 부산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하나 3천억을 들여서 완성을 했죠.
그러면 그 고속도로를 운영을 하는 거죠, 자기가. 그지? 운영을 하면서 이제 통행 수입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고 이제 정부의 시설을 넘겨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리스, 이 리스가 들어가 있는 거는 이용자들로부터 비용을 징수할 수 없는 시설, 비용 징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간이 이 시설을 운영해서는 투자비를 회수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민간 시행자가 대구시에다가 시립도서관을 2천억을 들여서 하나 완성을 해줬죠. 그럼 2천억을 회수해 가야 되겠지. 회수를 할 때 이 시립도서관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이잖아요. 이용자들부터 비용을 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운영을 해서는 투자비를 회수를 못하죠. 그러니까 그 시설을 일정 기간 대구시에 임대한다고 가정하고 대구시로부터 대구시는 임차해서 그 시설을 사용하면서 임대료를 지불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안전하게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비용을 징수할 수 없는 시설, 예를 들면 이제 시립도서관이라든가 또는 뭐 학교 건물이라든가 그리고 또는 뭐 군대 막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이용자들이 무료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요. 이용자들로부터는 최종 이용자로부터는 비용을 징수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정 기간 시설을 정부에 임대한다고 가정하고 임대료를 받아서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겁니다. 그런 차이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영문 순서대로 조합하는 거니까 이게 오퍼레이터가 운영하다, 오너는 소유하다, 트랜스퍼가 이전하다, 리스가 임대하다. 요 단어를 외워야지. 자, 벽에서 붙여놓고 단어 외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영어 순서 그대로 그냥 조합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런 거는 꼭 득점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요. 최근에 반드시 등장합니다. 시험에 독립적으로 한 문제를 낼 수도 있고 또 지문으로도 한두 개가 나올 수도 있고 한데요. 올해는 그냥 한 문제 자체를 예상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오퍼레이터가 들어가 있으면 민간이 직접 시설을 운영을 해서 자기가 투자비용을 해줘야 되죠. 그러면 이제 민자 고속도로를 하나 설계를 해가지고 그죠? 이 시설을 운영을 할 때 어느 정도 운영이 잘 돼가지고 통행 수입이 어느 정도 거쳐서 몇 년 정도의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가 수요를 정확히 예측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지? 그러니까 민간이 정확하게 수요를 예측해야 되고 수요 예측이 빗나가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통행 수입이 제대로 안 거친다. 그러면 민간이 직접적인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 거야. 그지? 그런 이제 위험성이 있는데 지금 리스가 들어가는 방식은 그런 염려가 없습니다. 정부가 이제 민간에게 사업을 의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민간이 이제 수락을 해가지고 사업이 진행되는 건데 이거는 안전하게 정부로부터 임대료를 받아서 투자비용을 해줘야 하니까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한 명을 이용하든 100명이 이용하든 10,000명이 이용하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죠? 안전하게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요를 예측할 필요 자체가 없어요. 민간이 수요를 예측할 필요가 없고 수요 예측 자체가 불필요하고 또 이용자가 전혀 없다 하더라도 민간은 전혀 위험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험이 배제가 되고 정부로부터 이제 안전하게 투자비를 회수해 오잖아요. 임대료를 받아서. 그러니까 민간은 직접적인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다. 이런 이제 차이점이 있겠죠. 그죠? 자, 민간 시행 자본 유치 방식인데 거의 그냥 한 문제가 고정됐다고 보시고요. 대비책을 세워놓고 그 후에 이제 뭐 지속 가능 개발이라든가 그 뒷부분에 있는 내용들은 쭉 읽어보시고요. 시험하고 별로 관계가 없어요. 현장 자원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는 거고 408페이지로 가요. 408페이지 개발권 이전 제도 또는 개발권 양도 제도 또는 뭐 양도 가능 개발권 이전 가능 개발권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영어로는 트랜스퍼러블 디벨로퍼먼트 라이츠의 글자를 따서 이 디벨로퍼먼트 라이츠가 개발할 수 있는 권리죠. 그걸 트랜스퍼러블과는 양도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개발할 수 있는 권리, 개발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다. 그래서 개발권 양도제 또는 개발권 이전제 이렇게 표현한대요. 자, 이 개발권 양도제 상당히 중요한 제도예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시행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일부지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제도고 이 제도는 처음 미국에서 시행할 때 역사적 유물을 보호한다거나 자연환경을 보호할 목적으로 실시를 했어요. 근데 오늘날에서는 그런 목적으로 시행된 제도가 아니고 가장 대표적인 토지 이용 규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가장 대표적인 토지 이용 규제 수단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책론에서 정부가 시행에 개입하는 방법은 직접적 개입, 간접적 개입, 토지 이용 규제 세 가지 형태가 있었죠. 근데 그 토지 이용 규제 수단에 개발권 양도제라든가 건축 규제라든가 인허가제라든가 지역지구제가 있다 그랬죠. 그 다 사례들을 외우고 계시라 그랬다 그지? 지역지구제나 그리고 그다음에 건축 규제라든가 인허가제
또 이 개발권 양도 제도가 대표적인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토지용 규제 수단으로 활용되는 제도입니다. 첫째 기할 포인트가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대표적인 토지용 규제 수단이다. 그럼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 이런 거예요. 지금 갑하고 을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죠. 근데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토지를 개발할 수 있는 개발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 토지를 개발할 수 있는 개발권이라는 게 이 토지 상에 부여된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에서 다 배웠듯이 그죠? 토지가 용도 지역이 지정되면 용도 지역에 따라서 이제 획일적으로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부여되지 않습니까? 그지? 그럼 그 자기 토지에 부여된 용적률이나 건폐율만큼 건물을 건축하는 거죠. 이 바로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자기 토지를 개발할 수 있는 권리죠. 그러니까 모든 토지가 이제 용도 지역이 지정되면 지역에 따라서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부여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는 누구나 자기 토지를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게 되죠. 당연히 개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 갑의 토지에 대해서만 규제를 해버린 거예요. 보전지역으로. 그러니까 그린벨트로 묶어버렸다. 개발지향구역하고 지정을 했다고 가정해봐. 그럼 갑은 이제 토지 이용을 규제받았지 않습니까? 보전지역으로. 그죠? 근데 을은 지금 개발지향구역이 지정되지 않았으니까 을은 지금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그대로 남아있죠. 그럼 갑만 지금 토지 이용을 규제받았지. 토지 이용을 규제받았으니까 엄청난 손실이 초래되겠죠. 집가는 하락을 하고요. 토지를 개발할 수 있지만 개발권이 있어도 건물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굉장한 손실이 초래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토지 이용을 규제받음으로써 엄청난 손실이 초래되는데 이 손실을 간접적으로 보상할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손실을 보상해 주느냐? 지금 갑은 이 개발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사용을 못 하잖아요. 그지? 개발이 금지됐기 때문에. 그지? 그래서 이 갑이 사용할 수 없는 개발권을 요 보전지역에서는 어차피 활용을 못 하니까 개발지역으로 옮겨서 여기 가서 건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권을 이전해서 활용하도록 한다. 그래서 개발권 이전 제도라고 하고요. 또 이 갑이 가지고 있는 개발권 중에서 용적률입니다. 건폐율이 아니고 용적률을 정서화시켜줘요. 이 개발권 중에서도 용적률을 정서로 만들어준 것. 이걸 이제 TDR이라고 한단 말이야. 이 개발 정서를 발급해가지고 용적률을 정서화시켜서 이 개발 정서를 보존지역 소유자들이 개발지역 소유자들에게 자유롭게 양도하도록 허용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개발권을 여기서 이용할 수 없는 개발권을 이쪽으로 옮겨서 이용하면 손실이 어느 정도 보상이 됐죠. 또 이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개발권을 정수화시켜 가지고 이걸 이제 팔아서 간접적이라봐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런 방법을 이제 이용하고 있는 제도다. 그러니까 이 제도는 자 첫째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토지용 규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 개발지역 소유자들은 용적률을 하나를 사들면 용적률이 건물의 높이를 규제하는 거아닙니까? 그지? 건폐율은 건물의 넓이를 규제하는 거고 그럼 용적률을 사들이는 만큼 건물을 고층화시킬 수 있겠죠. 그럼 이 개발지역은 당연히 개발이 촉진될 것 아닙니까? 그지? 건물이 고층화되면서. 그런데 이 제도는 이 개발지역의 개발을 촉진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는 아니다 이 말이야. 개발지역에 개발 촉진의 목적을 두고 시행하는 제도가 아니고 그런 개발 촉진의 목적을 두고 있는 게 아니고 이 보존지역 소유자들이 입은 손실을 개발권을 양도해서 간접적으로 보상해 주는데 목적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손실 보상의 목적을 두고 있는 제도죠. 그러니까 개발지역의 개발 촉진의 목적을 둔 게 아니고 보존지역 소유자들이 입은 손실을 보상받아서 개발지역과 보존지역 소유자 간에 어느 정도 형평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제도. 이거는 효율성이 아니고 형평성을 추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죠? 손실을 보상해서.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자 손실을 보상할 때 정부가 야 개발제한국 지정했으니까 이 땅값도 떨어지고 손해가 크지? 그러니까 자 보상금 줄게 이렇게 해서 정부가 직접 공적 보상금을 통해서 보상을 해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자 이 중요한 겁니다. 이 손실을 보상할 때 정부의 직접적인 공적 보상을 통해서 보상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정부의 직접적인 공적 보상을 통해서 보상을 한 게 아니고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토지 소유자들 사이에서 이 보존지역과 개발지역 소유자들 사이에 개발권을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도록 허용을 함으로써 시장을 통해서 그죠? 사적 보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정부의 공적 보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시장을 통해서 자, 아주 중요합니다. 시장을 통한 사적 보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손실을 보상을 할 때 정부가 규제는 정부가 했죠. 그러나 정부가 비용을 투입하지 않고도 그죠?
간접적이나마 손실보상을 이루도록 하고 있다는 거다. 그지? 이게 또 중요한 특징이야. 그다음에 네 번째, 원래 이 개발권은 토지상에 부여된 권리입니다. 그지? 용적률이나 건폐율은 토지에 부여된 권리 아닙니까? 독립적인 물건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개발권만을 자유롭게 팔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원래. 그런데 이건 이 토지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가 그대로 보유하고 있죠. 지금 갑은 토지를 을에게 양도한 게 아니죠. 토지는 갑이 그대로 보유하고 이 토지 상에 부여된 개발권만을 토지 소유권에서 분리해 가지고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개발권을 소유권에서 분리시켜 가지고 이 개발권만 독립된 자산권으로 인정을 해 줬다는 거지. 이게 이 제도의 가장 높은 취지입니다. 자, 중요한 게 개발권을 토지 소유권에서 분리시켜 가지고 토지 소유권에서 분리시켜서 개발권만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줬다 이 말이다. 이게 이 제도의 가장 높은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개발권을 소유권과 일체로 양도한다. 그랬다가는 큰일 나는 거야. 개발권을 소유권과 일체로 양도하는 말은 토지를 팔아야 개발권도 양도가 가능하다는 뜻이죠. 그죠?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토지는 토지 소유자가 그대로 보유하고 있잖아. 그지? 토지 소유자가 그대로 보유하면서 개발권만 소유권에서 딱 분리시켜가지고 개발권만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 거죠. 원래 개발권은 독립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 토지에 부여된 용적률을 갖다가 따로 팔아먹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상상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제도는 지금 그걸 가능하도록 해줬다는 거잖아요. 소유권을 넘기지 않고도 소유권은 토지소유가 그대로 보유하고 이 토지에 부여된 개발권만을 소유권에서 분리시켜가지고 개발권만 자유롭게 처분해서 손실보상에 이르도록 했으니까 이 개발권을 독립된 재산권으로 인정해 줬다 그런 뜻이죠. 그죠? 이게 이 제도의 가장 높은 취지예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어차피 이 보존지역은 개발권이 있어도 용적률이 있지만 건물을 건축을 못하잖아. 그죠? 그럼 이쪽에서는 건물을 고층화시킬 수가 없는데 이 개발지역으로 옮겨서 이제 건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지역에서는 그지? 건물이 당연히 고층화되겠고 그러면서 이제 이 보존지에서 활용할 수 없는 공중공간을 건물이 고층화된다는 말은 공중공간을 그만큼 활용한다는 거죠. 건폐율이 아니고 용적률을 증가시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용할 수 없는 공중공간을 개발지역에서 옮겨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기 때문에 이거는 공중공간을 활용하는 방향입니다. 용적률을 증가시켜준 거니까. 근데 공중공간을 활용하더라도 공적 공중공간은 활용을 못하는 거죠.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그랬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건물이 고쳐야 되는 거지. 이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공적 공중권을 활용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적 공중권을 활용하는 대표적인 공중공간을 활용하는 방안 중에 하나다 이 말이야. 지중공간이 아니고 공중공간을 활용하는 방안 중에 하나가 TDR이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 TDR 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수요가 증가해야 되죠. TDR의 수요가 증가해야만 빨리 이 제도가 정착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려면은 첫째는 개발지역은 필연적으로요. 개발지역은 반드시 이 개발지역은 지가가 상승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가가 상승할 거. 지가가 상승해야 거기 가서 고층 건물을 짓기 위해서 TDR을 사들일 거 아닙니까? 지가가 하락하고 있는데 고층 건물 지으려고 TDR 사는 사람 없겠죠? 개발지역은 지가가 상승하고 있어야만 TDR의 수요가 증가해서 제도가 빨리 정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개발지역에서는 그 건물을 건축할 때 일정 수준 이상으로는 건물을 건축할 수 없도록 상한선을 설정해 놓고 그 이상으로 예를 들어서 4층까지만 여기는 건물을 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 상한선을 4층 설정해 놓고 4층 이상으로 건물을 건축할 때는 반드시 개발권을 가지고 있어야만 가능하도록 철저하게 규제를 해야 돼요. 그래 개발권을 사들이겠지. 만약에 TDR이 없고서도 그죠? 개발권을 사지 않고도 자기 마음대로 건물을 20층, 30층 지을 수 있다. 그러면 아무도 TDR을 안 사겠죠. 그러니까 이 개발 가능 지역에서는 반드시 개발권을 가진 자만 건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하게 하라 이 말이야. 규제를 강화해야 되는 거지 완화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야. 그 다음에 이 제도는 어디에서 효과가 크겠어요? 이렇게 토지를 이용하지 못하게 규제를 하고 정부가 규제를 가했을 때 토지 소유가 손실이 큰데 그 손실을 간접적으로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 이런 제도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제도는 토지를 이용하지 못하게 규제를 했을 때 그 토지용 규제가 아주 심한 지역일수록 토지용 규제가 극심한 지역에 효과가 높은 제도다 이런 뜻입니다. 토지를 이용하지 못하게 규제를 심하게 하는 지역일수록 토지 소유가 입은 손실을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제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남북이 대치상에 있고 어느 정도 토지를 보증으로 지정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전부 다 파헤칠 수 없으니까 뭐 개발 제한국도 지정하고 자연환경 보전지역도 지정하고 또 군사시설 보호국도 지정하고 해야 되겠죠. 그럼 토지 소유자들이 당연히 토지를 이용할 수 없으니까 규제를 받지 않습니까? 손실이 큰데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제도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빨리 이 제도를 도입해서 정착시켜야 됩니다. 입법은 다 지금 마련돼 있는데 그죠? 시행만 안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실시를 안 하고 있는 제도인데 얼른 도입해서 정착을 시켜야 되죠. 상당히 유용성이 높은 제도죠. 그죠? 토지 소유에게 규제를 입은 토지 소유자에게 간접적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제도밖에 없어요. 다만 이제 이 제도도 장점은 있지만 또 단점이 없는 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단점이 있겠죠. 어떤 단점이 있는가? 이제 TDR을 너무 남발하다 보면 개발 지역에서는 경쟁적으로 이제 TDR을 사들이겠죠. 용적률을 사들여서 서로 막 건물을 고층화시켜 갑니다. 그럼 좀 지나면 이 지역은 빌딩 숲이 형성돼 버리는 거야. 그냥 고층 건물만 빽빽하게 들어서 가지고요. 완전히 그냥 빌딩 숲으로 그냥 변해버리죠. 고층 빌딩들이 난립을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토지를 너무 밀도 높게 이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큰 단점이 토지 이용에 과밀화가 초래된다는 겁니다. 토지를 너무 밀도 높게 이용해서 토지 이용에 과밀화를 초래할 수 있는 단점이 있고 또 주변에 요 인근 지역에 그죠 저층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요 고층 빌딩에 딱 가려가지고 일조권이나 조망권을 침해당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주변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일조권이라든가 조망권을 침해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조망권을 침해할 수 있고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 간접적이나마 토지 이용을 규제받은 소유자들에게 손실을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이런 제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정착해야 될 제도인데 자, 시험에 나오는 게요. 어떤 애는 이런 것도 나와요. 그지? 우리 저번에 우리 기출문제 풀이할 할 때 봤겠지만 그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정책, 시행하지 않는 정책을 구분한 문제들이 자주 나왔죠, 요즘. 책은 나와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시행하지 않는단 말이야. 알아야 돼요. 이 개발권 양도제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실시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요런 게 시험에 나와요. 이런 게. 알았어요? 참 괴롭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효율성을 추구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토지 이용을 규제받은 토지 소유자에게 간접적이나마 손실을 보상해서 보전지역 소유자와 개발지역 소유자 간의 형평성을 추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제도입니다. 형평성을 추구하는 데 목적이 있는 제도고요. 또 토지 소유자가 입은 손실을 간접적으로 보상을 했는데 정부가 직접 규제는 했지만 정부의 자금을 통해서 보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TDR을 자유롭게 사고 팔아가지고 시장을 통해서 사적 보상을 하고 있다는 게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런 게 이제 이 시험에 자주 등장하죠. 그리고 개발권하고 소유권을 일체로 양도하도록 허용해 주는 게 아니고 일체로 양도하면 토지를 팔지 않으면 개발권도 못 팔아먹는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일체로 양도하는 게 아니고 개발권만 소유권에서 분리시켜가지고 개발권만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줌으로써 이 개발권을 독립된 자산권으로 인정해 줬다는 겁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취지죠. 그 다음에 이거는 공적 공유권이 아니고 사적 공용관을 활용하는 방안이고 또 공중공간을 활용하는 거지 지하 공간을 활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용적률을 증산시켜 준 거니까 건물을 고층화시킬 수 있도록 개발지역에서 건물 고층화가 가능하도록 허용해 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공중공간을 활용하는 대표적인 방안 중에 하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들도 그죠? 좀 익혀둬야 되겠죠. 자, 개발권 양도제도 상당히 중요한 제도고 이게 우리나라에서 도입돼가지고 정착될 때까지는 시험에 자주 등장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한 4, 5년에 한 번 정도는 개발권 양도를 그냥 한 문제로 냅니다. 한 문제로 바로 내고 독립적으로 한 문제가 안 나올 때도 지문으로는 반드시 지문으로는 한 개 아니면 두 개는 꼭 등장해요. 그래서 올해도 반드시 나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특징들을 좀 정리를 해놓고 있어야 되겠죠. 자, 개발론은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개발론은 전부 마무리를 짓고 우리 지난주에 정리한 것 중에 이제 개발론에서 여러분들이 초점에 두고 있어야 될 게 가장 1순위가 민간 개발 방식입니다. 민간 개발 방식. 그 민간 개발 방식은 상당히 다채로운데 민간 개발에서 90% 이상 답을 요구하는 게 뭐라 그랬다? 토지 신탁과 사업 수탁 방식의 차이점을 구분하는 겁니다. 소유권이 이전되느냐 이전되지 않느냐 누구 명의로 개발이 되고 누가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가 그걸 구분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사업 수탁 방식하고 토지 신탁의 차이점 그리고 등가 교환 방식 그 세 가지의 특징을 좀 정리해 두시고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워포드가 분류한 개발의 위험, 워포드는 개발의 위험을 법률적 위험, 비용 위험, 시장 위험 세 가지로 나눴죠. 그 세 가지 개발의 위험이 어떤 것이며 그 위험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킬 수 있느냐, 그걸 구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개발의 타당성 분석은 2단계 기술이 있고 5단계 기술이 있었죠. 지난주에 했던 거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거다. 타당성 분석은 2단계로 나눌 때는 시장 분석과 경제성 분석으로 나누고 5단계로 나눌 때는 지역 경제 분석, 시장 분석, 시장성 분석, 그리고 타당성 분석, 투자 분석 순으로 분석이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 각 단계에서 뭘 분석하는 것이냐, 2단계 기술과 5단계 기술의 차이점도 다 숙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뭐 지문으로 그냥 한 개씩 등장하거나 뭐 독립적으로 한 문제가 나오는 건 드문데요. 용지 취득 방식에 따라서 매수 방식, 환지 방식, 혼합 방식을 구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재개발을 시장 방법에 따라 나올 때는 보전 재개발, 수복 재개발, 개량 재개발, 철거 재개발로 나눴죠. 특히 수복하고 개량 재개발의 차이점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법에 따라서 재개발 나오면 정비 사업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주간기능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그 세 가지의 차이점을 비교해둬야 돼요. 그러면 개발론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시험에 대한 대비책은 다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 410쪽에 토지 이용 활동으로 갑니다. 이 토지 이용 활동은 시험하고 거의 관계가 없어요. 10년 동안 딱 한 번, 23회 때 딱 한 번 등장을 한 적이 있는데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요즘은. 근데 여기서 이제 시험에 나온다면은 개발론에 포함이 돼가지고죠. 지문으로 그냥 한두 개 등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험에 나오는 거는 용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토지 이용할 때는 크게 여러분들이 비중을 두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정리해 드린 것만 그냥 용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용어의 의미만 좀 습득하시면 이 부분에 대한 대비책은 다 쓴다고 보시면 돼요. 크게 시험하고는 관계가 없는 부분이에요. 자, 이 토지 이용할 때에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익혀야 될 용어가 집약도라는 용어입니다. 요 용어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집약도란 토지의 단위 면적당, 그러니까 토지 면적에 노동과 자본이 어느 정도 투입되느냐, 이 비율이에요. 토지의 단위 면적에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의 크기, 이걸 우리가 집약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토지를 적게 활용하면서, 그죠? 토지의 면적을 적게 활용하면서 노동이나 자본의 투명이 많아진다? 그럼 집약도가 높아지게 되겠죠, 그죠? 분모가 적어지고 분자가 클수록 집약도가 높다. 집약도가 높은 토지용을 집약적 이용이라고요. 반대로 이제 집약도가 낮은 이용, 집약도가 낮은 이용을 조방적 이용이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방적 이용은 이제 토지는 적게 활용하는 게 아니고 토지를 많이 활용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자본은 적게 투입하는 거죠. 자본의 투입량이 적다? 그러면 당연히 집약도가 낮아지잖아요, 그죠? 집약도가 낮은 이용을 조방적 이용하는데, 도심은 지가가 워낙 비싸지 않습니까? 땅값이 비싸니까 땅을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없겠지. 그러니까 도심부일수록 토지는 적게 활용을 하고 그게 자본을 많이 투입해서 건물을 고층화시키면서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토지는 도심부가 집약적으로 이용이 되고, 그리고 외곽은 이제 당연히 이제 토지가 풍부하잖아요. 그러니까 토지를 많이 활용하면서 자본도 적게 투입해서, 자본은 적게 투입해서 농자 활동을 하고 건물도 저층 건물이 들어서고 하죠. 그러니까 외곽 지역의 토지는 조방적으로 이용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도심이 토지가 집약적으로 이용되고 외곽이 토지는 조방적으로 이용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도심이든 뭐 물론 앞으로 외곽도 그죠, 조방적이 아니고 집약적으로 이용을 해 가야 돼요. 토지는 반드시 집약적으로 이용을 해야 됩니다. 왜냐? 토지를 활용할 때는 토지는 아끼가면서, 그죠, 면적을 적게 사용하고 거기에 자본을 많이 투입해 가지고 건물을 고층화시키면서 이용해 갈 수밖에 없어요. 왜? 토지는 생산되지 않고 더 이상 만들어낼 수가 없다. 양이 한정되는 거죠. 어떤 특성? 부정성. 부정성 때문에 토지는 필연적으로 집약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여러분이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야. 부정성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토지 이용을 집약화시키는 원인이 되는 특성이 뭐냐? 그게 부정성이다. 이게 우리 토지 그 특성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그 지문이 바로 토지 이용을 집약화시키는 근거. 그게 바로 부정성이다. 이게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이걸 기억해 두자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집약도라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토지를 이용할 때 이윤이 극대화되도록 토지를 이용할 수도 있고 손익분기점이 충족되는 정도로 토지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 이윤이 극대화되는 이윤 극대화 집약도를 집약항해라고요. 겨우 손익분기점이 충족되는 정도로 토지를 이용하는 손익분기점 집약도를 조방항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이 이윤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손익분기점이 충족되고 이윤이 극대화되는가? 이 조건이 바뀌면 안 되는 겁니다. 이윤이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한 개의 수익과 한 개의 비용이 일치해야 돼요. 이렇게 한 개의 수익과 한 개의 비용이 일치하면 이윤이 극대화되고 반대로 이제 총수입입니다. 총수익과 총비용이 일치하면 손익분기점이 충족된다. 본전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투입된 비용만큼 수익이 산출된다는 뜻이니까 그요. 겨우 생산 비용을 감당할 정도의 산출밖에 얻을 수 없다는 거죠. 그게 바로 본전 손익분기점 아닙니까? 그러니까 총수익과 총비용이 일치하면 손익분기점. 한 개의 수익과 한 개의 비용이 일치하면 이윤이 극대화되는데요. 한 개의 수입이 뭐고 한 개의 비용이 뭔가 안 나와 그런 거는 시험에. 한 개의 수입은 이제 생산량을 한 단위 추가할 때마다 증가하는 수익 증가분, 또 이 한 개 비용은 생산비를 한 단위 추가할 때마다 증가하는 비용 증가분, 이런 뜻인데요. 알 필요 없어. 그 개념은 조건이 중요한 거지. 한 개의 수입하고 한 개의 비용이 일치하면 이윤이 극대화되고 총수익과 총비용이 일치하면 손익분기점이 충족되는데 우리가 토지를 이용할 때 손익분기점이 충족되는 정도로 토지를 이용하는 손익분기점 집약도를 조방한 게 이윤이 극대화되게 토지를 이용하는 이윤 극대화 집약도를 집약한 거란다. 요거 이제 구분해 두는 겁니다. 그다음에 입지익녀 빨리빨리 따라와라. 입지익녀 입지라는 말이 뭐고 위치라는 뜻이죠. 그 익녀라는 말은 이익이라는 뜻입니다. 남는 이익을 익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입지익녀는 위치가 양호해서 생기는 이익이다 이런 뜻입니다. 위치가 좋으면 이익도 크겠죠. 위치가 양호해서 발생하는 특별한 이익을 입지익녀라고 하는데 이 입지익녀는 입지 조건에 따라서 그러니까 위치에 따라서 입지 조건이 유리하면 입지익녀도 커지는 거고 입지 조건이 불리하면 입지익녀도 적어지겠죠. 그래서 입지익녀는 100이 되기도 하고 플러스가 되기도 하고 0이 되기도 하고 마이너스가 되기도 합니다. 입지익녀가 100이라는 말은 위치가 양호해서 이윤이 극대화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입지익녀가 마이너스면 위치가 좋지 않아서 손실이 초래되고 있다는 뜻이죠. 입지익녀가 플러스면 위치 때문에 얻는 이익이 생기고 있다는 뜻이고요. 입지익녀가 0이다. 그러면 위치 때문에 얻는 이익도 없고 손실도 없다 이런 뜻이죠. 자, 입지익녀가 0이 되는 곳을 한계 입지라고 한다. 요 단어 한 개 기억해야 됩니다. 한계 입지는 입지익녀가 0이 되는 지점. 그러니까 위치상 얻는 이익이나 손실이 없다 이런 뜻이죠. 입지가 0인 곳을 한계 입지라고 한다. 용어 한 개 하나 놓고요. 그 다음에 한계지. 어디서 들어봤나? 한계지가 뭡니까? 토지 용어에서 나왔잖아. 한계지란. 그거예요. 그죠? 뭐 그랬죠, 지금? 들었지? 그래? 자, 여기 이제 도심이 있어. 도심이 있으면 도심의 특정 지점에서 봤을 때 이 도심에 있는 공간들은 그죠? 즉시 다 건축이 가능해요. 그럼 요 도심의 특정 지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요 지점까지는 즉시 건축이 가능하면 여기까지는 이제 건축이 가능한 토지를 우리가 뭐래요? 택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요 지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까지는 택지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그죠? 근데 이 지점을 벗어나 버리면 대부분 이제 농지나 임야라. 농지나 임야는 즉시 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형질 변경을 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되고요. 또 임야를 이 건축을 하려면 깎아가지고 그죠? 토지부터 조성한 뒤에 형질 변경이 되고 또 건물을 지어야죠. 그러니까 요 지점까지만 이제 즉시 건축이 가능하고 요 지점 이후부터는 건축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건축이 가능한 가장 먼 경계선상에 있는 토지 아닙니까? 그죠? 이 토지를 한계지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도심의 특정 지점을 기준으로 건축이 가능한 즉 택지로 이용이 가능한 가장 먼 경계선상의 토지다. 그래서 우리가 번역을 할 때 택지로 이용이 가능한 가장 먼 경계선상의 토지. 그래서 택지 이용의 최원방권 이렇게 표현했잖아. 그죠? 들어봤어? 택지로 이용이 가능한 최원방권의 토지를 한계지라고 하는데 이 한계지가 도시가 성장할수록 외관에서 점점 연장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계지는 보통 대중교통 수단을 주축을 해가지고 도로라든가 철도와 같은 교통 수단을 주축을 해서 외관에서 점점 연장돼 갑니다. 도시가 점점 팽창하고 커지면 그죠? 주택이나 상가 공장을 계속 건축해 가야 되겠죠. 그럼 도심의 공간은 한정되어 있는 거니까 외곽의 농지를 용도를 바꾸는 거죠. 농지를 주거지로 폐입해서 주택 짓는다. 그럼 건축 가능한 계획이 또 요만큼 연장이 됐죠. 그리고 또 상가나 공장 필요하다. 그러면 또 농지를 산업지나 공업지로 또 용도를 바꾸죠. 그렇게 해서 또 요만큼 또 한계지가 외곽을 해서 연장이 된 거죠. 그럼 이 지역은 이제 원래는 농지였다가 한계지로 편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지? 그럼 요 지역은 지가가 초기에 가파르게 상승하는데 자 봐라.
요 도심에서 요 한계지까지는 그죠? 500만 원, 400만 원, 300만 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지가가 이렇게 완만하게 하락을 해와요. 500만 원 가던 게 그죠? 500만 원, 4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하락해 오죠. 그 옆에는 그 옆에 농지는 얼마 갑니까? 10만 원 가죠. 그죠? 바로 옆에 농지는 10만 원, 20만 원 아닙니까? 그런데 이 농지가 이제 한기지로 폐입이 돼가지고 주거지나 상업지나 공업지로 개발이 되죠. 그러면 지가가 급등을 보이죠. 그럼 여기가 농지 따로 10만 원 거던 것이 주택 상가 공장에 들어서면 여기도 이제 그죠? 한 200만 원까지 가파르게 지가가 상승을 해요. 근데 바로 옆에 요 농지는 여전히 10만 원 가고 있죠. 지가가 별로 변화가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도심에서 한계지까지는 지가가 이렇게 완만하게 하락을 해온단 말이야. 근데 바로 옆에 한계지 옆으로 딱 가면 뭐야? 농지죠. 농지로 가면 지가가 200만 원 가는 게 10만 원으로 뚝 떨어져 버리지. 그래서 한계지하고 농지 사이는 극심한 지가의 단절을 드러내죠. 극심한 지가 차이를 드러내죠. 이걸 단절지가라고 한단 말이야. 단절지가. 그 정도는 이제 한계지로 편입된 지역은 초기에 가파르게 지가 상승을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계지와 농지 간의 극심한 지가의 단절, 지가의 차이를 드러냅니다. 이걸 단절지가 현상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한계지는 원래 농지가 개발돼 가지고 한계지로 편입이 된 거다, 그죠? 원래는 농지였죠. 농지였던 것이 주거지나 상업지로 개발이 되면서 한계지로 편입이 됐죠. 그죠? 근데 한계지로 편입된 지역은 지가가 초기에 가파르게 상승을 했지. 근데 이 한계지의 지가가 10만 원 가는 게 200만 원까지 상승을 했는데 농지의 영향을 받는다면 지가는 크게 변화가 없어요. 도심이나 주변 한계지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가파르게 상승한 거지. 그래서 기갈 포인트. 한계지는 농지가 용도가 전환되어 한계지로 편입이 되었지만 한계지의 지가는 농지와 무관하게 형성된다. 이게 초점이다. 농지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다. 이러면 안 돼. 한계지의 지가는 초기에 가파른 상승을 보이는데 그러나 그 한계지의 지가는 농지와는 무관하게 형성되는 게 일반적이 되면 거기 다 나와 있다. 책에 빨리 줄 쳐라. 그거 가만히 있지 말고 찾아서 줄 쳐. 그런 말 있죠? 있을 거다. 또 한 개 기억할 거. 자가의 한계지와 차가의 한계지를 비교해보면 차가의 한계지가 도심에 가까이 입지하고요. 자가의 한계지가 도심에서 훨씬 더 먼 외곽에 입지를 하게 된다. 이 말이야. 이게 왜 그러냐. 이 차가라는 게 뭐야. 임차하는 집, 세 주는 집 아닙니까? 그죠? 자가는 뭐야. 내 집, 우리 집. 내가 사는 집은 외곽에 환경이 쾌적한 곳에 넓은 주택을 짓고 호화롭게 살고 싶다는 뜻이야. 근데 세를 주는 집은 도심에 가까이 있어야 임대료를 비싸게 받겠죠. 그래서 차가의 한계지는 도심에 가까고 자가의 한계지가 차가의 한계보다 훨씬 더 먼 도심에서 더욱 먼 원방권에 위치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뭐 이 한계지의 집값집 같은 경우는 자주 시험에 나오거나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지만 이렇게 좀 들어는 둬요. 그다음에 침입적 토지용이 나오나 그다음에 침입적 토지용. 이것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침입적 토지 이용. 이걸 다른 말로 전이 현상이라고도 합니다. 전이 현상. 그리고 전이 현상은 침입하고 개성을 합친 용어입니다. 개성을 또 천이라고도 합니다. 전이를 거꾸로 적어보고 이전이죠. 이전이 뭡니까? 옮겨간다는 뜻이죠. 어떤 지역에 발생한 부동산 현상이 다른 지역으로 어떤 부동산 현상 활동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걸 전이 또는 친위적 토종 이렇게 표현한 거야. 이 무슨 말이냐? 자, 도심에 아파트를 하나 짓고 싶어요. 근데 도심은 이미 개발이 다 끝나가지고 그죠? 고층 빌딩들이 다 들어서 있고 아파트를 지을 땅도 없고 집값 수준도 워낙 높지 않습니까, 그지? 근데 외곽으로 나가보면 아직 뭐 낙후된 건축물도 남아 있고요. 그리고 농장 활동하고 있고 하니까 토지도 풍부하고 뭐 고층 건물 지을 일도 별로 없어 외곽은, 그지? 그래서 도심에 이게 집값 수준도 너무 높은 데다가 용지도 부족하고 땅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외곽 지역으로 침투에 들어가서요. 낡은 주택 한 개를 딱 철거하고 거기에 고급 아파트를 하나 건축한 거야. 그러면 어떤 부동산 활동이 특정 지역으로 침투에 들어갔다, 그죠? 이걸 침입이라 한다. 침입. 말 그대로 어떤 활동이 특정 지역에 침투에 들어간 거야. 이걸 침입이라고. 침입의 결과 종래의 것을 완전히 새롭게 변모를 시켜버려. 그러니까 이 지역을 완전히 변모시켜가지고 요게 새로운 이제 주거지역이 형성되면서 그죠? 아파트 단지가 조성돼 버리는 거죠. 그러면 침투에 들어간 인자가 종래의 것을 완전히 새롭게 교체를 하고 변모를 시켰죠. 이걸 개성 또는 천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어떤 활동이 특정 지역에 침투에 들어갔다 침입.
침입해서 그 지역을 완전히 새롭게 변모시킨다. 요걸 개성. 이 친입과 개성을 합쳐가지고 전이 현상 또는 친입적 토지 이용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활동이 특정 지역 침투에 들어가서 그 지역을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는 것, 이런 일련의 과정을 친입적 토지 이용 또는 전이 현상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용 알았지? 뭐 별거 없어요. 이거 시험에 찾아놓고 그런 거 아니다. 들어서 그런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직주 분리와 직주 접근입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그 다음에 뭐 나오노? 아, 그거 중요하다, 그거. 직주 분리와 직주 접근. 여기서 이제 이 토지 이용할 때서 시험에 만약에 나온다면 그래. 나올 가능성도 별로 없지만, 나온다면 직주 분리와 직주 접근에서 나올 겁니다. 자, 직주 분리는 뭘까요? 직장과 주거 지역이 분리된다 그 말이죠. 그죠? 직장은 어디에 둡니까? 대부분 도심에 직장이 있죠. 근데 직장이 있는 도심에 주택을 마련하려니까, 그지? 이 도심은, 그지? 지가 수준도 너무 높아요. 높은 지가고. 그러니까 이제 건설업자들이 도심에 주택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땅도 없어. 용지도 부족하다 이 말이야. 용지도 부족하죠. 그리고 또 도심은 환경도 더럽게 악화돼 있죠. 주거 환경으로서는 쾌적하지가 못합니다. 그리고 또 도심지를 지금 재개발한다. 우리나라에서 주를 이루는 재개발 방식이 뭐라 그랬죠? 우리나라에서 주를 이루는 재개발 방식이 뭐라 그랬노? 재개발은 시행 방법에 따라서 보전 재개발, 수복 재개발, 개량 재개발, 철거 재개발로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건축 기술이 발달하지 못해서 4, 50년 지나면 다 철거하고 싹 밀어버리고 새로 지어. 그게 뭐야? 철거 재개발. 근데 도심지를 재개발하면 원래 기존 건물을 싹 밀어버리지. 그럼 주공간 자체가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외곽으로 이탈할 수밖에 없죠. 재개발 기간 중에. 이렇게 해서 이제 외곽으로 나가기도 하고요. 외곽으로 이전하는 직장과 주거를 분리하는 가장 큰 원인이 교통의 발달입니다. 교통 발달. 요즘은 교통이 발달해가지고 외곽으로 나가기 아주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을 원인으로 해서 직장만 도심에 두고 주거지역을 어디에? 외곽에 형성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직장하고 주거지역이 분리됐기 때문에 직주분리라고 하는데 이 직장과 주거를 분리하는 직주분리를 야기시는 원인이 뭔가? 도심의 높은 지가, 도심의 용지 부족, 도심의 환경 악화, 도심지 재개발, 그리고 교통의 발달. 이 원인을 기억하셔야 돼요. 원인.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그 결과가 이제 뭐냐? 원인하고 결과를 구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장과 주거를 분리했기 때문에 그죠? 낮에 직장이 있는 도심에서 다 근무를 하고 있죠. 그럼 낮에는 도심에 유동인구가 바글바글하죠. 다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저녁에 퇴근 시간 이후에 도시를 보면요, 전부 주거지역을 찾아서 외곽으로 전부 이탈을 해버리죠. 전부 외곽에 가서 잠자리를 딱 마련하고 잠만 자고 또 뒤나 아침에 또 도심으로 또 기어 들어오는 게 아니고 도심으로 또 들어오죠. 그죠? 이렇게 해서 막 출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녁에 야간에 도시를 보면 전부 외곽에 잠자리를 찾아서 외곽으로 다 이탈을 했으니까 도심 한가운데가 구멍이 뻥 뚫린 듯하게 텅 비어 있잖아. 그죠? 아, 이런 상황이 마치 도심 한가운데가 구멍이 뻥 뚫린 듯하다. 이걸 공동화 현상이랍니다. 공동화. 그리고 모양이 마치 도넛처럼 생겼다. 그래서 도넛 현상이라고 한다 이 말이다. 이 도넛 현상, 공동화 현상이 직주 분리 결과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또 외곽 지역에서 전부 잠자리를 마련하고 잠은 전부 외곽에서 잠을 자지 않습니까? 그죠? 근무는 이제 낮에 근무는 도심의 직장에서 하고 잠은 전부 외곽에 갔어요. 그러니까 외곽 지역이 침상 도시가 된다면 침상 도시가 이게 이제 외곽의 침상 도시야. 침상 도시가 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외곽 지역에 베드타운이 형성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요즘 주로 이게 나타나는 현상 아닙니까? 이 직주 분리의 결과 발생하는 게 바로 공동화 또는 외곽의 침상 도시화 현상이고요. 이제 직장과 주거를 분리했기 때문에 도심하고 외곽을 오가면서 출퇴근을 해야 된다, 그죠? 근데 출퇴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교통체증이 심해가지고 뭐 출근하는데 2시간, 퇴근하는데도 3시간 뭐 몸살하는 게 교통체증 때문에. 그래서 교통체증이 너무 심해서 이제 외곽으로 나왔더니 이거 이제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서 그냥 직장 가까이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해서 외곽으로 나왔더니 다시 도심으로 회귀에 들어와요. 요게 이제 직장과 주거지역을 가까이 두고 잔다. 그래서 직주 접근 또는 외곽으로 나왔더니 다시 도심으로 회귀에 들어온다. 그래서 회귀 현상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직장과 주거지역을 가까이 두고 다시 되돌아오는 이유가 뭘까요? 이 직주 접근을 야기시는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교통체증입니다. 교통체증. 물론 다른 원인도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은 도심의 지가가 하락했다. 또 도심의 환경이 쾌적해졌다. 도심의 환경 개선이라든가 도심의 지가 하락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원인으로 다시 돌아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교통 체증입니다. 이 교통 체증 때문에 다시 외곽으로 나왔던 인구가 도심으로 들어와. 그럼 이제 외곽으로 나왔던 인구가 다시 도심으로 회귀에 들어오니까 도심의 공간은 딱 한정이 돼 있죠. 도심의 공간은 한정되는데 갑자기 인구가 늘어나 버렸다, 그지? 그 많은 인구를 수용해야 되겠죠. 이 많은 인구를 수용하는 방법이 뭐라? 주택을 지을 때 5층 아파트 10층 지을 걸 30층, 40층으로 올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주거용 건물이 고층화되는 겁니다. 주거용 건물의 고층화. 바로 이 직주 접근의 결과 발생하는 현상이 주거용 건물이 고층화된다. 건물 고층화 현상이고요. 이 건물을 고층화시키는 일환으로 도심의 낡은 주택을 철거해가지고 거기에 재건축을 통해서 고급 아파트가 딱 들었어요. 그럼 종년의 낡은 주택에는 아주 수준낮은 저속이 거주했겠죠. 그때만 해도 도시가 마치 죽은 듯하고요. 전혀 생동감이 없었단 말이야. 근데 낡은 주택을 철거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고급화를 시키니까 소득계층이 고속도로 딱 바뀌는 거지. 그러면서 도시가 다시 살아나는 듯 하면서 생동감이 들더라 이 말이다. 야, 이런 현상을 도시가 다시 살아난다. 도시 회춘화. 어우 멋지다 회춘. 도시가 회춘한 겁니다 바로. 도시 회춘화 현상이 나는데 이 건물의 고층화나 도시 회춘화 현상이 직주 접근의 결과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직주 분리하고 직주 접근에서는 직주 분리를 약시는 원인이 뭐고 또 직주 분리의 결과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그리고 직주 접근을 약시는 원인은 뭐며 직주 접근의 결과 나타나는 건 뭐냐. 이 원인하고 결과가 바뀌면 안 돼. 아셨죠? 이걸 구분하는 게 시험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직주 분리와 직주 접근이고 스프롤 현상으로 갑시다. 앞에 거 이제 지운다. 도시 스프롤 현상. 스프롤이란 도시의 성장 개발 현상이 무질서하고 무계획적이고 불규칙적으로 외곽을 해서 평면적으로 확산이 되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쉽게 표현해서 스프롤은 도시 중심부가 아니고 도시 외곽 지역을 찔끔찔끔 파헤쳐가는 난개발 현상을 스프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의 성장 개발이 무질서, 무계획적으로 평면적으로 외연적으로 확산돼 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질서도 없고 계획적이지도 못하는 말이 여기 찔끔 파헤쳐서 아파트 하나 짓고요. 저기 찔끔 파헤쳐서 또 공장 하나 짓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곽 지역을 찔끔 파헤치는 난개발을 스프롤을 하는데요. 이게 주로 어디에서 발생한다고? 도시 중심부가 아니고 외곽 지역에서 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 말입니다. 외곽에서 주로 발생하는 현상이 스프롤이고 이 스프롤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도시 계획이나 토지이용 계획이 소홀하게 수립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도시 계획이나 토지이용 계획이 명확하게 수립됐다면 계획대로 토지를 개발하겠죠. 질서 정연하게. 근데 계획이 불충분하게 수립됐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 난개발인데 이 스프롤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주로 발생하는 스프롤은 저밀도 연쇄개발 현상. 우리나라에서 주로 발생하는 현상은 고밀도 연쇄개발 현상인데요. 고밀도 연쇄개발, 저밀도 이 용어 속에 답이 있지. 저밀도는 함지역 밀도 이하 수준으로 인접지역을 계속 잠시해가는 거고 고밀도 연쇄개발은 합리적인 밀도 이상으로 인접지역을 계속 잠시해간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는 땅이 없잖아요. 땅 뜨기가 좋기 때문에 외곽지역을 침체하고 아파트를 하나 짓더라도 합리적 건축 밀도가 5층이면 5층으로 지어서는 안 돼. 20층, 30층으로 올려야 되는 거야. 토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합리적 밀도를 훨씬 초과해서 외곽지역을 침체에 들어가서 잠시해 가죠. 이런 게 이제 고밀도 연쇄개발인데 우리나라에서 주로 발생하는 게 고밀도 연쇄개발 현상이고요. 또 이제 뭐 벌레가 나뭇잎을 갉아먹듯이 그리고 개구리가 띵뛰기를 하듯이 이 막 여기 찔끔 저기 찔끔 파헤치면서 난개발이 확산되는 비지적 현상도 있고 그래요. 개구리가 띠을 어떻게 띠죠? 벌레가 나뭇잎을 갉아먹는데 여기서부터 순서대로 쭉 갉아먹어 가잖아요. 아닙니다. 여기 조금 갉아먹어서 구멍 하나 뽕 내죠. 그리고 요만큼 또 남겨놨다가 여기 또 가서 조금 갉아먹고 구멍 하나 뽕 내놓고 막 그러잖아. 그죠? 이런 게 이제 땅이 난다. 비지가 뭐야? 비지. 땅이 난다 이런 뜻이거든요. 땅이 뭐 날아다니나 그게 아니고 여기 찔끔 파해지고 좀 남겨놓고 또 저기 가서 좀 찔끔 파해지고 개구리가 띵띠를 어떻게 해요? 지멋대로 뛴다. 뛰고 싶은 대로 뛴다는 뜻이에요. 어디로 튈지 모른다 이 말이라. 난개발이. 이런 현상은 이제 비지적 현상이라도 하고 그런데 또 도로를 따라서 간선도로를 따라서 난개발이 쭉 확산되는 그런 현상도 있고요. 또 일본에서 유행한 그런 마이크로적 스포롤이나 매크로적 스포롤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주로 발생하는 스포롤은
고밀도 연쇄개발 현상이다. 그렇게 하란 말이야. 합리적 밀도 이상으로 인접지역을 잠식하는 고밀도 연쇄개발 현상이 우리나라에서 주로 발생하는 현상이고, 이 스프롤이 외곽의 난개발 아닙니까? 근데 난개발을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개발을 못하게 하려면 개발 제한구로 지정해보면 되잖아. 개발 제한구로 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프롤의 방지 대안이 그린벨트로 묶어버리는 거야. 그린벨트를 설정하고 개발 제한구를 지정하는 것이 스프롤을 방지하는 대안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토지 이용 활동인데 별로 중요한 것도 없고 뭐 시험에 자주 나오거나 이런 것도 없다. 그 다음에 옆에 경제 기반 모형하는 게 있죠. 경제 기반 모형은 어떤 특정 지역에서, 예를 들면 대구라는 지역이 있다. 그러면 대구라는 지역에서 우리 대구에서 좀 특화된 산업, 그러면 어떤 산업을 들 수 있죠? 섬유산업. 다 뒤졌다 지금. 섬유산업은 무슨 옛날 지금 섬유산업이 지금 대구는 이미 사양 산업이니까 섬유산업은 그죠? 예전만 해도 한 2, 30년 전만 하더라도 동대구 이게 딱 내리면 외국인들이 그죠? 그 섬유 수입에 가려고 외국 바이오들이 엄청나게 그 동대구에 많이 내려오고 막 이용을 많이 했거든요. 요즘은 찾아오는 외국인 자체가 없죠, 그죠? 이미 사양 산업 돼가지고 뭐 지금 섬유하고 있는 사람들 참 힘들게 끌어가고 있을 걸요 아마,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대구는 섬유 외에는 또 없잖아,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대구에서 섬유 산업이 좀 특화됐다면 이 섬유 산업이 대구를 살주는 기반 산업이 되는 거죠. 경제 기반 이론인가 뭐냐면 어떤 지역에서 기반 산업을 성장시키면 그 기반 산업의 성장이 비기반 산업의 성장을 유도해서 도시 전체가 성장한다는 것. 이걸 경제 기반 이론이라고 합니다. 경제 기반이라고 하고, 여기서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뭐냐? 어떤 지역에서 특정 산업이 얼마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화되어 있고 전문화되어 있는가, 그걸 알아보는 지표가 입지계수예요. 입지계수. 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입지계수. 영어로는 LQ라고 하는데요. 이 입지계수는 특정 지역에서 어떤 산업이 얼마나 다른 지역에 비해 특화되어 있고 전문화되어 있는가, 그걸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분모가 전국의 고용 비율이고요. 그리고 분자가 지역의 고용 비율이야.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전국 고용 비율에 비해서 지역의 고용 비율이 앞선다. 그러면 이제 입지 계수가 1보다 큰 값이 나오고, 전국 비율이 더 높으면 입지 계수가 1보다 적고, 전국하고 지역 비율이 같으면 입지 계수가 1이 되겠죠. 그죠? 입지 계수가 1보다 크다. 그러면 그 산업은 그 지역에서 아주 특화되어 있는 산업이라는 뜻이죠. 전문화되어 있고 특화되어 있다. 그래서 기반 산업에 해당하는 뜻입니다. 수출 기반 산업. 그 입지 계수가 1보다 적으면 아주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산업이니까 비기반 산업이라는 뜻이 되고요. 입지 계수가 1이 나오면 그 지역 자체에서 생산해서 그 지역 자체 내에서 소비가 이루어진다는 뜻이야. 그래서 자급자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입지 계수의 크기를 가지고 어떤 산업이 특정 지역에서 얼마나 전문화되어 있고 특화되어 있는가, 이걸 알아보는 지표인데, 이 입지 계수는 이 경제 기반 이론 자체도 뭐 시험에 찾아 나온 건 아니지만 입지 계수는 3년 단위로 한 개 꼭 나옵니다. 3년에 한 문제 정도. 근데 이거는 계산 문제 외에는 안 나옵니다. 수수식 문제는 아예 나올 거리가 없고요. 무조건 계산 문제는 출제되는데, 우리 저번에 기출 문제 해설할 때 계산 문제 몇 개 풀어봤죠? 작년에는 안 오고 재작년에 나왔다. 30회에 입지계수 계산 문제가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올해는 좀 한 해 쉬지 않을까 싶어요. 작년에도 물론 안 나왔지만 올해 안 나오고 내년 정도에 33회나 34회 정도 가면 또 한번 등장하지 않겠나 싶은데,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 단계 문제집에 다 계산 문제가 다 들어있으니까요. 7, 8을 문제풀이 단계에 가서 한두 문제 풀어보면 되니까, 그냥 이 입지계수는 어떤 산업이 얼마나 특정 지역에서 어떤 산업이 얼마나 전문화되어 있고 특화되어 있는가, 그 정도를 알아보는 지표를 입지계수라고 한다. 그 정도 그냥 기억하면 되고, 입지계수가 1보다 크면은 기반 산업이고 1보다 적으면 비기반 산업이고 1이 나오면 자급자족이 이루어지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 정도까지 정리해두면 되겠고요. 이제 이용 개발 활동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422쪽에 관리론, 관리하고 마케팅이 나왔죠. 관리하고 마케팅 칠판 좀 치우고 조금 쉬었다 합시다. 수고했습니다.